여러분은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약육강식, 적자생존, 끝없는 경쟁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경쟁을 통해 살아남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워왔습니다.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경쟁하고,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경쟁하며, 더 많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 경쟁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경쟁은 자연의 법칙이며 인간 사회의 기본 원리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자연은 정말 경쟁만으로 움직이는 세계일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밀어내고 승리하는 모습만이 자연의 진짜 모습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만물은 서로 돕는다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크로포트킨은 러시아의 사상가이자 지리학자였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시베리아와 북방 지역을 탐사하면서 자연을 직접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시 널리 퍼져 있던 생각과는 다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연 속 동물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협력하고 있었으며 서로를 돕는 행동이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자연의 진정한 힘은 경쟁만이 아니라 상호부조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상호부조란 서로를 돕고 협력하며 함께 살아가는 원리를 의미합니다. 크로포트킨은 자연계뿐 아니라 인간 사회의 역사 역시 이러한 협력의 힘을 통해 발전해 왔다고 설명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주의와 경쟁이 더욱 강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의 중요성과 연대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1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크로포트킨이 자연과 인간 사회를 통해 발견한 상호부조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크로포트킨이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시베리아 탐사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광활한 북방 지역을 탐험하면서 다양한 동물과 자연 환경을 관찰했습니다. 당시 유럽 사회에서는 다윈의 진화론이 널리 알려지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를 경쟁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이란 끊임없는 투쟁의 장이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를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크로포트킨이 실제 현장에서 본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가 관찰한 북방 지역은 매우 혹독한 환경이었습니다. 추위는 극심했고 먹이는 부족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동물들은 서로를 끊임없이 공격하기보다는 함께 살아남기 위한 협력 방식을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새들은 무리를 이루어 이동했습니다. 무리 생활은 포식자의 공격 위험을 줄여주었고 먹이를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슴과 같은 초식동물 역시 집단을 형성하여 위험을 감지하고 서로를 보호했습니다. 포유류 가운데서도 협력은 쉽게 발견됩니다. 늑대는 무리를 지어 사냥하며 구성원 간 역할을 나누어 행동합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사냥도 집단의 힘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협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크로포트킨은 곤충 세계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개미와 벌은 대표적인 사회성 동물입니다. 개별 개체만 놓고 보면 매우 약하지만 집단을 이루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먹이를 모으고 둥지를 만들며 위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서로 협력합니다. 그는 이러한 사례들이 자연계에서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경쟁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경쟁만으로는 종의 발전과 생존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같은 종 내부에서 벌어지는 협력에 주목했습니다. 같은 종끼리 지나치게 경쟁하면 오히려 집단 전체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협력이 이루어지면 구성원 모두가 더 큰 생존 가능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혹독한 겨울을 견뎌야 하는 지역에서는 서로 돕는 행동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먹이를 찾는 정보를 공유하거나 집단을 유지함으로써 개체들의 생존율이 높아집니다. 이런 점에서 상호부조는 단순한 도덕적 가치가 아니라 생물학적 가치이기도 합니다. 크로포트키는 자연 선택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윈의 진화론을 존중했습니다. 다만 자연 선택이 반드시 경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협력하는 집단이 더 강한 적응력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협력 역시 자연 선택의 중요한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생존 경쟁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의 중요성을 함께 바라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자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생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경쟁의 근거로 삼아 사회적 불평등과 강자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로포트키는 자연을 좀 더 균형 있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연의 세계에서 협력이 결코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협력은 생존을 위한 가장 강력한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함께 행동하는 능력은 개체가 혼자서 가질 수 없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생태학 연구에서도 이러한 관점은 상당 부분 인정받고 있습니다. 생태계는 수많은 생물들이 상호작용하며 유지됩니다. 공생관계와 협력관계는 자연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크로포트킨이 강조했던 상호부조의 개념은 현대의 시각으로 보아도 충분히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연은 단순한 승자독식의 세계가 아닙니다.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적인 세계입니다. 그리고 크로포트키는 그 가운데 오랫동안 과소평가되었던 협력의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크로포트키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협력의 원리가 인간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인간의 역사를 단순히 권력투쟁과 전쟁의 역사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도우며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해 온 과정에 주목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인간은 본래 사회적 존재입니다. 혼자서는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집단을 형성하고 협력하는 방식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특정 시대에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발견되는 특징입니다. 크로포트키는 먼저 원시 공동체를 예로 듭니다. 초기 인류는 혹독한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사냥과 채집은 개인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사냥하고 함께 식량을 나누며 생존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에서는 서로를 돕는 행동이 특별한 미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 가운데 누군가가 위험에 처하면 다른 사람들이 도왔고 식량이 부족할 때에는 자원을 나누었습니다. 개인의 생존은 공동체의 생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부족 사회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족들은 공동의 규범과 관습을 통해 협력을 유지했습니다. 서로 돕는 행동은 신뢰를 만들었고 공동체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오랜 세월 동안 인간 사회를 지탱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크로포트킨이 특히 중요하게 평가한 것은 중세 도시의 발전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세는 암흑기로 묘사되곤 하지만 그는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중세의 도시들은 다양한 자치 조직과 협동 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며 시민들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길드입니다. 장인과 상인들은 길드를 통해 서로를 보호하고 지원했습니다.
기술을 전수하고 규칙을 만들며 공동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러한 조직은 단순한 경제단체가 아니라 사회적 연대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도시의 발전 역시 시민들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도로를 정비하고 시장을 운영하며 치안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공동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도시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크로포트키는 국가 권력이 모든 발전을 만들어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역사 속 수많은 진보가 자발적인 협력에서 시작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조직을 만들고 서로를 도우며 문제를 해결해 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동 우물의 관리, 공동 경작지의 운영, 재난 발생 시의 구호 활동 등은 중앙 권력의 지시 없이도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협력했고 그러한 경험이 사회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특히 자발성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강제로 이루어지는 협력보다 스스로 선택한 협력이 훨씬 지속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자발적 협력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냅니다. 인간 사회의 발전을 살펴보면 문화와 교육 역시 협력의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식은 한 개인이 독점한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되고 공유되었습니다. 언어와 기술, 예술과 과학도 모두 협력적 과정 속에서 발전했습니다. 크로포트키는 이러한 사실들이 인간 본성에 협력의 요소가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물론 인간에게 경쟁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쟁만으로 인간 사회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문명 역시 수많은 사람들의 협력 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인간 사회의 진정한 발전은 상호부조를 통해 가능했다고 주장합니다. 협력은 단순한 이상주의적 구호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회 발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크로포트키는 자연과 역사를 살펴본 뒤 자신의 시대를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는 협력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경쟁만을 강조하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는 근대 사회가 발전하면서 국가 권력과 경제적 경쟁이 지나치게 강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개인의 성공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고 공동체적 연대는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크로포트키는 인간 사회가 여전히 상호부조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활동 역시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학교, 병원, 교통 시스템, 지역 공동체 등은 모두 사람들의 협력에 의해 유지됩니다. 그는 특히 자발적 결사체에 주목했습니다. 사람들은 공통의 관심사와 목적을 위해 다양한 조직을 만들고 활동합니다. 이러한 조직은 국가의 강제력 없이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합니다. 재난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사실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홍수나 지진, 화재와 같은 위기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서로를 돕기 위해 나섭니다.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물자를 나누며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크로포트키는 이러한 행동이 인간 본성의 중요한 일부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일수록 협력과 연대의 힘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이 책에서 중요한 점은 협력을 경쟁의 완전한 반대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크로포트키는 경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경쟁만을 사회의 중심 원리로 삼는 것은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모든 사람이 동일해지는 사회가 아닙니다. 각자의 개성과 자유를 유지하면서도 서로를 돕는 사회입니다. 자유와 협력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가치라고 보았습니다.
오늘날 이 책이 다시 읽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과거보다 훨씬 복잡해졌지만 동시에 서로에 대한 의존도 역시 커졌습니다. 세계 경제와 기술, 환경 문제는 어느 한 사람이나 한 국가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후변화나 전염병과 같은 문제는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 국가와 국가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크로포트킨의 통찰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도 협력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공유하고 정보를 나누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공동 창작과 자발적 참여는 현대 사회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크로포트킨은 인간 사회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호부조의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협력은 단순히 착한 행동이 아니라 공동의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서로를 돕는 과정에서 개인도 성장하고 공동체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만물은 서로 돕는다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자연과 사회를 경쟁의 관점만으로 바라보지 말고 협력의 관점에서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 사회의 가능성을 발견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물은 서로 돕는다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협력이 중요하다는 도덕적 교훈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크로포트킨은 자연과 인간 사회를 오랫동안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이 생존과 발전의 핵심 원리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연을 경쟁의 세계로 이해합니다. 물론 경쟁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책이 보여주는 자연의 모습은 그것보다 훨씬 풍부하고 복합적입니다. 동물들은 무리를 이루고 서로를 보호하며 함께 살아남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인간 역시 오랜 역사 속에서 공동체를 만들고 협력하며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크로포트킨은 이러한 사실을 통해 인간 사회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야말로 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개인의 성과가 강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서로에게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 직장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와 국가 사이의 협력 없이는 현대 사회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 책이 지금도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쟁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만으로는 세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인간 사회를 움직여 온 또 하나의 중요한 힘은 협력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책장을 덮고 나면 자연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경쟁의 논리 뒤에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협력의 역사와 상호부조의 전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만물은 서로 돕는다가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생명은 고립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돕는 힘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가장 강력한 능력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앞으로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책으로 세상을 읽는 공간, 유튜브 도서관이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